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설날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쇼핑을 하거나 새해를 맞이할 기분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사찰을 찾아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굴욕, 막막함을 한꺼번에 토해내려는 듯합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연이어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며 언제든 큰 변고가 터질 것 같은 긴장되고 답답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고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사회 불안, 나아가 체제 전반의 흔들림에 대한 더 깊은 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확산되고 있는 6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화산에서는 한 청년이 지장보살 금동상의 발가락에 머리를 대고 통곡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장성 보타산에서는 관세음보살 상 앞에서 젊은 여성이 절을 하며 울고 있었고, 주변에는 벽에 기대거나 땅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흐느끼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나도 절에 가서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놓고 마음껏 한번 울고 싶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만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용히 변해가며 점점 낯설어지고 예전의 소박한 행복은 하나둘 사라지는 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들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소비의 마비입니다. 거리에 상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이곳은 셔터가 내려져 있고 저곳에는 양도나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반년만 버텨도 다행이고 어떤 곳은 석 달도 못 가 문을 닫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저 건강하고 무사하며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공부가 더 이상 신분 상승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의 동결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배달 라이더가 되어 도로 위를 내달리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학업이 불투명한 미래로 돌아오자 젊은 세대는 탄핑, 눕기를 선택합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남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덜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상은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효과적인 치료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발을 들이는 순간 수많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감기나 치통만 있어도 CT 촬영,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하며 수천 위안을 쓰지만 정작 병의 본질은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입원한 뒤 다시는 병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이은 검사와 처치를 거친 뒤 뇌사 판정을 받고 곧바로 장기가 적출된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병은 참고 버티고 큰 병은 운명에 맡기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주택 구매에 대한 열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각종 할인 정책이 나와도 구매자는 여전히 드뭅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던 집은 이제 짐이 되었습니다. 집을 사려면 6명 가족의 돈을 모아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고 이후 수십 년간의 대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값이 폭락하자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택하고 집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여섯 번째 현상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첫 9개월 동안 혼인신고를 한 커플 수는 474만 7천 쌍으로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독신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혼은 집과 차, 예물, 그리고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며 비용 부담이 겹겹이 쌓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교육, 의료, 식비까지 끝없는 지출이 이어져 젊은 세대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양육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출산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합법화된 이후 아이들이 표적이 되면서 의문의 사망이나 실종, 심지어 공개적인 납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아이를 희생자로 만들지 않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인구 급감 속에서 자기 소멸적 성격의 침체 상태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1월 19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구는 다시 339만 명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보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4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2025년 신생아 수는 792만 명에 그쳤고 출산율은 5.63%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 비해 17%나 감소했습니다. 인구학자 이푸셰는 이 수치가 전 세계 출생아의 약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국 인구가 약 1억 5천만 명에 불과했던 1738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현재 중국의 공식 인구는 여전히 14억 500만 명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통계가 미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959에서 1961년 대기근 시기에도 출생아 수는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1959년에는 1665만 명, 1960년에는 1381만 명, 1961년에는 1187만 명이 태어났고 그 시기의 인구는 약 6억 5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의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피임 정책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며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인구 보너스를 부담으로 바꾸어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 어려운 붕괴의 궤도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인구 규모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곡물 소비량을 근거로 러시아는 2018년 중국 인구를 약 8억 명으로 추산했으며 일본 역시 2019년 소금 소비 데이터를 토대로 비슷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이후 WHO에서 나왔다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인구는 약 7억 5천만 명이었고 2023년 1월에는 최대 3억 2천만 명만 남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4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논란이 크고 공식 통계와의 격차도 매우 크지만 구체적인 계산을 보면 인구 위기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회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극단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 19일 저녁 7시경 광둥성 중산항에서 심각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흰색 트럭 한 대가 역주행으로 전동차를 들이받은 뒤 고의로 되돌아와 두 번째로 피해자를 치고 약 50m를 끌고 갔습니다. 경찰은 차량 창문을 통해 운전자를 제압해야 했으며 총성이 들렸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며 추가 충돌을 일으킨 뒤에야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구급차가 출동했으며 피해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의 원인이 사회적 보복이든 마약과 관련된 것이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릴수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폭력적 탄압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철제 울타리를 절단하는 도구, 고출력 화염 방사기, 레이저 장치 등 대항적 성격의 도구를 스스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희망이 점차 고갈되며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다는 감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결국 현 상태를 깨뜨릴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안정은 정부 내부에서도 특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체제 내부 인사들의 폭로에 따르면 중앙은 실업 상태의 청년층을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이들을 내년에 시위를 촉발할 수 있는 최우선 위험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핵심적인 조직 수단으로 간주되어 통제를 강화하고 여론 수집을 확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험 식별 능력을 높일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계속 위축되고 기업이 문을 닫으며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정적 감정은 갈수록 축적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 또한 내부 토론에서 경고했습니다. 청년 실업은 온라인 공간에서 거리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층 정부는 막대한 압박을 받고 시위는 플랫폼과 단체 채팅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인구 변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데 모일 경우 통제 범위를 벗어난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장수 지역의 정법 시스템에 정통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극단적 사건들이 아직은 산발적이지만 공명 효과가 발생할 경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한 분기 동안에만 1,392건이 시위가 기록되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가 집단도 매우 다양해 노동자, 집주인, 농촌 주민, 학부모, 학생, 투자자, 소수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며 광둥아, 허난아, 후난아, 허베이, 산둥 지역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집단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입니다. 이들은 지역 단위로 서로 잘 알고 돕는 높은 결속력을 갖고 있으며 행동이 비교적 동조적이고 도시 전역의 도로망의 분포에 있어 신속하게 집결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는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도 적지 않아 사고가 유연하고 정치적 감수성이 높으며 인터넷 활용에도 능숙합니다. 백지혁명 당시에도 바로 이 젊은 층이 핵심 세력이 되어 축적된 감정을 빠르게 집단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12월 22일 창사에서 발생한 배달라이더 시위에 이어 12월 29일 저녁 스촨성 쯔궁에서도 유사한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부동산 단지가 울타리를 설치해 배송을 방해하고 지연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만든 데 항의하며 모였습니다. 양측 간의 언쟁이 벌어졌고 라이더들은 도로를 막고 울타리를 철거하며 구호를 외쳤고 사태는 수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부동산 측은 일부 울타리를 철거했지만 라이더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창사 사태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압박, 벌금에 대한 불안에 더해 이제는 생계의 길을 직접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까지 등장하면서 감정이 극도로 억눌렸다가 폭발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라이더들의 갈등이 주로 사회 내부의 마찰로 인식되었습니다. 도시 관리 인력, 경비원, 부동산 관리 사무소 혹은 플랫폼 알고리즘과의 충돌이었으며 분노의 대상은 생계를 방해하는 주체였지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를 정치적 위험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 마찰로 간주했고 플랫폼과 도시 관리 부서는 하층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압력 해소 밸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에 백지 운동, 즉 제로 코로나에 대한 항의는 직접적인 정치적 위험이었습니다. 사회적 마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칠 때 격상될 수 있습니다. 생존 공간이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소득이 계속 감소하며 여러 주체가 동시에 통제를 강화해 원한이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쪽이 신뢰를 잃고 시민들이 권익을 호소할 통로를 상실하며 해소 밸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 대립은 제로섬 게임으로 변하고 그 반작용은 결국 체제 자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압박은 배달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이 집단적으로 격화되고 소득은 감소하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는 줄어들어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심리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점점 고갈되고 위로부터의 응답도 없으며 물러설 퇴로마저 사라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리적 방어선이 변화하고 체제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며 인내의 한계선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폭발하기 위해 반드시 거대한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폭력 사건 하나, 단속 통지 하나, 혹은 도시관리 인력이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 같은 우발적 촉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랍의 봄이 그랬듯이 위기가 누적되어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불씨라도 재구조화의 과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더우인에서는 타워 돌격을 외치며 잔혹한 행동을 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영상이 확산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순식간에 이른바 강호 인물들을 끌어모아 팀을 꾸리게 했고 4만 회 이상의 좋아요와 1만 3천 건이 넘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걸릴 것이 없고 뜻이 맞는다 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무기와 전술에 정통한 전직 경찰 군인 특수부대 출신도 언급되었으며 연장자들은 후방 지원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직은 온라인상의 발언에 그치고 있지만 게시물이 삭제될 것이라는 공포를 넘어서 집단적 침묵에서 공개 발언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제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12월 29일 인민일보는 시진핑 치국이정 학습 강독 제5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자기 혁명을 50차례 이상 언급하는 등 노골적인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2026년에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당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20차 당대회 이후 상장 33명 가운데 현재 남은 인원은 6명에 불과하며 1년 남짓한 기간에 80%가 숙청되었습니다. 기준을 더 높이면 사실상 전부 쓸어버리는 셈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위 안홍빈 교수는 베이징 관가에서 시진핑이 근심을 달래기 위해 매일 마오타이 한 병을 마시고 150세까지 살기 위해 젊은 병사들의 피를 갈아치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별명은 뱀파이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2026년 대대적인 정풍을 강조하는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랴오와 허웨이동 대형 사건 이후 관료 사회의 동요와 원망이 커졌기 때문에 더 큰 숙청으로 공포를 유지해야 하고 화신이 쓰러지고 자경이 배를 불렸던 전례처럼 부패 자금을 환수해 재정 위기를 완화하며 자원을 집중해 군벌적 전쟁 준비에 나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기이한 역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층에서는 자기 혁명에 몰두하며 아직도 충분히 철저하지 않다고 불안해하는 반면 아래층에서는 감정이 극도로 억눌려 마치 불씨만 기다리는 마른 장작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많은 이들이 전율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여러 예언과도 맞물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의 영매 파커는 2026년이 중국 공산당의 빙하기식 붕괴가 시작되는 해이자 체제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내부 권력은 갈기갈기 찢기고 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며 정통성은 고갈되고 중국은 순원, 손문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민주연합체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대형 철도 참사나 산샤댐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진핑은 연말 이전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실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중병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규모 치료가 필요하고 주변에는 정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무위원급과 가까운 원로 인사가 돌연 사라지거나 의문사할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는 쿠데타 숙청 소문을 증폭시키고 붕괴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의 점성과 아난드 역시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 시진핑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2026년을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며 특히 중국 서북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장 지역은 큰 긴장에 직면할 수 있고
서북부는 물론 심지어 동북부까지 테러 공격이나 중대한 안보 사건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서 시작해 소비의 마비, 생계 위기, 인구 감소, 그리고 극단적 사건과 불만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음울한 그림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더 이상 쉽게 가려지거나 해소될 수 없는 위험한 임계점에 이른 듯 보입니다.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중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상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